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이 보였어요. 환하게 웃으며 출근하던 그 얼굴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구겨진 철판 사이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손이 축 늘어져 있었죠. 저는 그 손을 잡으려고 뛰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겨우 밤 10시였어요. 36해 전 그날 이후 이 꿈은 늘 불행의 전조였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기가 두려웠죠. 박재현 환자 보호자분 되시죠?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네? 병원이요? 무슨 병원이요? 아들이 왜 병원에 있어요? 여행 갔는데. 자세한 건 오셔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뛰쳐나갔어요. 택시를 잡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죠.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별일 아닐 거라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검은 예감이 번지고 있었어요. 아까 그 꿈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죠. 응급실에 도착하니 의료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일단 앉으시고 제 말씀 들으세요. 아드님 되시는 분이 온천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익사 직전 상태였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어요. 의식을 잃었다고요? 익사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멀쩡한 사람이 왜 물에 빠져요? 현장에서 발견이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지금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산소 공급이 일정 시간 중단돼서 대뇌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뇌 손상. 그 네 글자에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에요. 제가 뭐든 할게요. 제발요. 저는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체면 같은 건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이 보였죠. 온몸에 관이 꽂힌 채 누워 있었습니다. 기계가 대신 숨을 쉬어주고 있었어요. 어제까지 웃으며 여행 간다던 아이였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를요.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서 저는 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한 달 뒤 저는 홀로 분만실에 누워 있었죠. 옆에서 손잡아줄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천장만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아이 아버지는 차가운 땅속에 있었죠. 진통이 올 때마다 남편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처음 아들을 안았을 때였어요. 주먹보다 작은 얼굴이 제 품에서 꿈틀거렸죠. 간호사가 축하한다고 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혼자서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나 돈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런데 품 안의 작은 생명이 꼼지락거리며 제 손가락을 쥐었어요. 세상에 그 힘이 어찌나 야무지던지요. 세상 모르고 잠든 그 얼굴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제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선물이었죠. 쪽방에서 겨울을 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 보일러를 끄고 살았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올 만큼 방이 추웠죠. 이불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밤을 보냈습니다. 재현이가 제 품에 파고들며 말했어요. 엄마, 나 하나도 안 추워. 엄마 품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 저는 그 말에 울음이 터질 뻔했어요. 6살짜리가 가난을 알고 있었던 거죠.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꼭 잘 키우겠다고요. 평생 혼자 아들을 키우며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부업을 했어요. 무릎이 닳도록 남의 집 마루를 닦았죠.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재현이가 밥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피로가 풀렸죠.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제겐 기적이었습니다.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 아이가 지금 저 유리창 너머에 누워 있었죠. 기계의 의지에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재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당시 저는 대형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한 중년 남자가 계산대로 다가왔습니다. 얼굴부터 험악했어요. 손에 들린 과일팩을 제 앞에 내던지듯 놓았죠. 야, 이거 상한 거 아니야? 이딴 걸 팔어? 눈이 삐었어? 저는 고개를 숙이며 확인했습니다. 멀쩡한 과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죠. 죄송합니다, 고객님. 교환해 드릴까요? 교환? 지금 나한테 상한 거 팔아놓고 교환이야? 사과가 먼저 아니야? 아니 대체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요즘 마트 직원들은 싹수가 노랗다니까. 고객님, 사과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교환해 드릴까요?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하다면 다야. 점장 불러, 점장. 이런 데서 일하는 것들이 다 이 모양이지 배운 게 없으니까.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저기요 아저씨. 고개를 들어보니 교복을 입은 재현이가 서 있었습니다. 학원 가기 전에 들른 모양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죠. 재현아,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요. 뭐야 너는? 학생이 왜 끼어들어? 아저씨, 저 과일 제가 봤는데요. 상한 거 아니에요. 포장 상태도 멀쩡하고 혹시 집에서 잘못 보관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절반쯤 이미 드셨는데 상했으면 바로 가지고 오시는 게 정상 아닌가요? 뭐?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 여기 CCTV 있는 거 아시죠? 직원한테 욕하고 행패 부리시면 업무 방해로 신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저씨 얼굴 다 찍히고 있는데 괜찮으세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재현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죠. 16살짜리가 어디서 저런 배짱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야, 넌 뭔데 자꾸 끼어드는 거야? 이 직원이랑 무슨 사이야? 저희 엄마예요. 재현이가 똑바로 남자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사과하시죠. 아저씨가 먼저 욕하셨잖아요. 남자는 입을 번긋거리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아들에게 박수를 쳐주었죠. 재현이가 제게 다가와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학원 갔다 올게. 저녁에 봐. 씩씩하게 손을 흔들며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았어요. 언제 저렇게 컸을까요? 품 안에서 따뜻하다고 말하던 아이가 이제는 저를 지키고 있었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지켜주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을요. 재현이는 34살에 결혼했어요. 또래보다 한참 늦은 나이였죠.
가진 것 없이 시작한 탓이었습니다. 대학도 장학금 받아가며 다녔고 졸업 후에도 빚부터 갚느라 힘들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해준 게 없어 늘 미안했죠. 집 한 칸 마련해 주지 못한 엄마였습니다. 재현이가 처음 며느리를 데려온 날이 떠올랐어요. 저는 아침부터 집안을 닦고 또 닦았죠. 좁은 집이 창피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문을 여니 재현이 옆에 단정한 여자가 서 있었죠. 수진이라는 이름의 아가씨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재현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혼자서 재현 씨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요.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참 바르더라고요. 저는 어쩔 줄 몰라 손을 내저었어요. 아이고, 어서 와요. 집이 좁아서 미안해요. 앉을 때도 마땅치 않은데. 아니에요, 어머니. 집이 정말 아늑해요. 재현 씨가 왜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하다고 했는지 알겠어요. 빈말이라도 고마웠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내온 과일을 맛있게 먹으며 연신 칭찬을 했어요. 어머니, 이 귤 정말 달아요. 어디서 사신 거예요? 저희 엄마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엄마가 과일 고르는 눈이 있어. 마트에서 오래 일하셔서 그런가? 정말요? 저는 맨날 골라도 실패하는데. 어머니, 나중에 비법 좀 알려주세요. 비법은 무슨, 그냥 만져보면 알아요. 묵직하고 껍질 탱탱한 거 고르면 돼요. 역시 연륜이 있으셔야 해요. 저는 언제 그런 감이 생기려나.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재현이가 고생 끝에 복을 받았구나. 아들 부부는 제 집 근처에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덕분에 자주 얼굴을 볼 수 있었죠. 며느리는 일주일에 2~3번은 꼭 들렸어요. 반찬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냥 차 한잔 마시러 오기도 했죠.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김치찌개 냄새 너무 좋은데 저도 한 그릇 주세요. 아유, 또 왔어? 신혼인데 남편 두고 시어머니 집에 맨날 와도 되는 거야? 재현 씨가 오늘 좀 늦는다고 해서요. 심심해서 왔어요. 저는 웃음이 났어요. 이제 외롭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결혼 후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재현이가 34살에 결혼했으니 시간이 넉넉지 않았죠. 해가 바뀔 때마다 저는 속으로 조바심이 났습니다.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어요. 아이가 없다고 며느리 눈치 주는 시어머니는 되기 싫었죠. 그러던 결혼 5년 차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8주 됐대요.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정말이야? 수진아, 정말이야? 아이고, 고생했다. 우리 수진이 정말 고생 많았어. 어머니, 울지 마세요. 어머님 우시면 저도 울잖아요. 그날부터 우리 집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재현이는 벌써부터 아기 옷을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커다란 곰인형을 들고 왔죠. 엄마, 이거 봐. 애기가 이거 안고 자면 얼마나 예쁠까? 아직 뱃속에 있는데 벌써 장난감이야? 급하기는.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나오자마자 아빠가 놀아줘야 하잖아. 나 진짜 좋은 아빠 될 거야, 엄마.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아들이 어린아이 같았어요. 39 먹은 남자가 저러니 웃음이 났죠. 저도 덩달아 들떠서 태명을 지었어요. 복덩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복덩아,
할머니다. 건강하게 나와야 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배에 손을 대고 말을 걸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에도 아기 웃음소리가 울리겠구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8개월째 되던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아 심장이 멈췄다고 했어요. 사산이었죠. 저는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니 재현이가 복도에서 벽을 짚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죠. 엄마, 복덩이가, 우리 복덩이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는 며칠 뒤에 퇴원했죠. 아들 부부의 집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사모았던 아기 옷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그 곰인형도 구석에 처박혀 있었죠. 저는 매일 찾아가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국을 몇 숟가락 뜨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몸을 잘못 관리해서 소중한 아이를 제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수진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어. 저는 며느리를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도 찢어지고 있었죠. 아들 부부 앞에서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서야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날 이후 재현이가 달라졌습니다. 술 없이는 잠들지 못했어요. 매일 밤 혼자 거실에서 마셨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재현이는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어요. 처음엔 잠들기 위해 한 잔이었죠. 그게 두 잔이 되고 반병이 되고 한 병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술 없이는 하루를 버티지 못했어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죠. 어머니, 재현 씨 또 술 마시고 들어왔어요. 새벽 2시예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저 어떡해요?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가서 얘기해보마.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있었어요. 그 틈이 날마다 벌어지는 게 보였죠. 어느 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땡땡 주점인데요. 박재현 씨 어머니 맞으시죠? 아드님 여기서 쓰러져 계세요. 데리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갈게요. 저는 허겁지겁 택시를 잡아탔어요. 술집에 도착하니 재현이가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죠. 인사불성이었습니다. 재현아, 엄마야, 일어나. 엄마? 저는 재현의 팔을 제 어깨에 걸치고 일으켜 세웠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재현이 몸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택시를 타고 재현이 집 앞에 도착했어요. 문제는 계단이었죠.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4층이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어요. 재현이가 비틀거릴 때마다 저도 휘청거렸죠.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2층쯤 올라왔을 때였어요. 재현이가 갑자기 신음을 내더니 제 몸을 밀쳤죠. 저는 중심을 잃었습니다. 발이 허공을 헛디뎠어요. 계단이 빙글빙글 돌았죠. 등이 먼저 부딪혔습니다. 머리가 바닥에 찍혔어요. 눈앞이 하얘졌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119죠? 사람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저는 눈을 뜨려 했지만 뜰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부서진 것 같았죠.
다음 기억은 응급실 천장이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 수진이에요. 수진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재현 씨를 못 말려서 제가 데리러 갔어야 하는데.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저는 입술을 달싹였어요. 재현이는 괜찮아? 재현 씨는 자고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술에 취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저를 민 것도 모르고 자고 있다니. 서러움과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재현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온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아?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갈비뼈가 2대 부러지고 발목에 금이 갔다고 했죠. 온몸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그랬어? 내가 엄마를 밀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었죠. 제 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재현이가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박았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어. 내가 엄마를 죽일 뻔했어. 술 때문에 내가 엄마를 죽일 뻔했다고. 어깨가 들썩이며 통곡이 터져나왔죠. 39 먹은 남자가 어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나 치료 받을게.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 입원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옆에 있던 수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재현 씨, 이번엔 진짜 약속 지켜야 해. 어머니가 얼마나 다치셨는지 알아? 갈비뼈가 부러졌어. 자칫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알아,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저는 아들의 머리를 내려다보았어요. 화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서러웠습니다. 평생 혼자 키운 아들한테 계단에서 밀려 뼈가 부러지다니요. 하지만 더 큰 감정은 따로 있었어요. 안쓰러움이었죠. 저 아이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에 빠졌겠어요. 아이를 잃은 고통을 혼자 삼키느라 무너진 거였습니다. 재현아, 고개 들어. 엄마. 엄마는 괜찮아. 죽지 않았잖아. 근데 너 정말 치료 받을 거지? 엄마한테 한 말 책임질 수 있어? 엄마 맹세해. 꼭 치료받고 나을게. 다시 엄마 아들로 돌아올게. 저는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어요. 재현이는 약속대로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 들어갔죠. 6개월이 걸렸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어요. 금단 증상으로 고통받는 아들을 면회 갈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아들이 애처로웠습니다. 그래도 재현이는 버텨냈어요. 퇴원하는 날 재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죠. 엄마, 나 이제 술 안 마셔. 평생 한 모금도 안 마실 거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도 맹세하고 엄마한테도 맹세해. 눈이 맑았습니다. 술에 절어 흐리멍덩하던 눈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재현이의 눈이 돌아와 있었죠. 그래, 믿는다. 우리 아들 믿어. 저는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죠. 평화로운 3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햇살이 좋았어요. 아들 부부가 여행 가방을 들고 찾아왔죠. 결혼 기념일을 맞아
온천으로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진이가 저를 데려가고 싶어 했어요. 어머니 무릎에도 온천이 좋다며 함께 가자고 했죠. 저는 결혼 기념일에 시어머니가 끼면 눈치 없는 거라며 거절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안 가세요? 지금이라도 짐 싸면 되는데 방도 넓은 걸로 잡았거든요. 됐어. 부부끼리 오붓하게 다녀와. 나는 집에서 쉴게. 며느리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다음엔 꼭 같이 가요. 해외로요. 어머니 모시고 일본 온천 가고 싶었거든요. 제가 효도여행 시켜드릴게요. 일본? 거긴 비행기 타야 하잖아.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어머니가 무슨 늙은이예요. 저보다 정정하신데. 꼭 약속이에요, 어머니.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재현이가 신경 쓰였어요. 수진이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죠.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슬쩍 물어보았어요. 재현아, 너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아니야. 엄마,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해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힘든 거 있으면 말해. 아니야, 진짜 별거 아니야. 걱정 마. 재현이가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았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다 큰 자식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았죠. 여행 다녀오면 기분이 풀리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 다녀와서 푹 쉬어. 무리하지 말고. 엄마, 다녀올게. 재현이가 문을 나서며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죠.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냥 손만 흔들고 떠났어요. 그게 멀쩡한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몰랐죠.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었어요. 남편이 피투성이로 누워있던 그 꿈을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어요. 박재원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세요.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제발 꿈이길 빌었죠. 36해 전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재현이가 보였어요. 온몸에 관이 꽂힌 채 누워 있었죠. 기계가 대신 숨을 쉬어주고 있었어요.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재현아, 엄마야. 엄마 왔어. 대답이 없었어요. 아침만 해도 손 흔들며 떠나던 아이였죠. 억지로 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으면서 왜 붙잡지 않았을까요? 후회가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복도 의자에 수진이가 앉아 있었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옆에 앉았어요. 수진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발견했어야 했는데 저 혼자 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재현 씨가 노천탕 간다고 해서 그냥 보냈거든요. 제가 같이 갔어야 했는데.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제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바로 갔어야 했어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 수진아, 네 탓 아니야. 누가 이런 일을 예상하겠어. 네가 발견해서 살린 거야. 네가 아니었으면 재현이 못 살렸어.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잡았어요.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됐어요. 눈물을 삼키며 며느리를 품에 안았죠. 괜찮아. 재현이 깨어날 거야. 우리 재현이 강한 애야.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그때 의료진이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현재 환자분 상태 말씀드릴게요. 심폐소생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소 공급이 중단된 시간이 있어서 뇌 손상 정도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선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내로 의식이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후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예후를 장담할 수 없다. 그 말에 다리 힘이 풀렸어요. 벽을 짚지 않았으면 쓰러졌을 겁니다. 얼마 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형사였어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보호자분이시죠? 사고 경위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환자분이 발견된 노천탕 옆에서 술병이 발견됐습니다. 소주병 한 병이요. 음주탕에서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술병이라는 말에 귀를 의심했어요. 술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때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재현 씨는 술 안 마셔요. 3년 동안 한 모금도 안 마셨다고요. 수진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저희 남편 알코올 중독 치료받고 완치됐어요. 그 뒤로 절대 술 안 마셨어요. 제가 매일 같이 사는데 몰랐겠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무조건 음료수만 마셨다고요. 진정하시고요. 현장에서 발견된 사실입니다. 형사님, 우리 아들 3년 전에 저한테 맹세했어요. 평생 술 안 마신다고요. 그 맹세 어길 아이가 아니에요. 저도 수진이 옆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CCTV는 확인하셨어요? 영상에 뭐가 찍혀 있는지 보셨냐고요. 그 노천탕을 직접 비추는 CCTV는 없습니다. 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요? 그럼 우리 아들이 술 마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냥 술병 하나 있었다고 우리 아들이 마신 거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술병에서 지문 채취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정황상 음주 후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정황이라는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어요. 저 같이 있었어요. 재현 씨가 노천탕 간다고 했을 때 술 마신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술 냄새도 안 났고요. 제가 못 봤을 리가 없다고요. 아내분 모르게 드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이력이 있으시니까요.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 남편이 저 몰래 술을 마셨다고요? 말도 안 돼요. 저는 수진이 팔을 잡았습니다. 흥분하면 안 됐어요. 하지만 저도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형사님, 저는 그 말 믿지 못하겠어요. 우리 아들이 술을 마셨을 리가 없어요. 다른 가능성은 안 보시는 거예요? 조사 결과 나오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뒤 저는 유리창 너머 재현이를 바라보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죠.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재현이는 저한테 맹세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도 맹세했죠. 그 맹세를 어겼을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술병에서 환자분 지문이 검출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마신 게 맞습니다. 음주 후 사고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잡은 채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다시 조사해 주세요. 어머니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증거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더 이상 수사할 내용이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그 결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재현이가 술을 마셨다고요? 저한테 맹세까지 한 아이가요? 말도 안 됐어요. 저는 직접 온천 리조트를 찾아갔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직원을 붙잡았어요. CCTV 영상 보여주세요. 제 아들이 사고 당한 날 영상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경찰에서 이미 확인하셨고요. 개인에게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어서요. 제 아들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요. 제발 좀 보여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CCTV 관리실이 어디냐고 물었죠. 직원이 말해주지 않아서 리조트 곳곳을 헤맸어요. 2시간을 돌아다닌 끝에 관리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중년의 남자가 나왔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누구세요? 여기 직원의 출입 금지입니다. 저 며칠 전에 여기서 사고 당한 환자 어머니예요. 아, 그 손님. 경찰에서 이미 영상 가져갔는데요. 저도 보고 싶어요. 제발요. 그건 좀 규정상 어렵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아들이요. 지금 식물인간이에요. 깨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평생 혼자 키운 아들이에요. 남편 죽고 그 아이 하나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버렸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죠. 관리자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깐만요. 사본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대신 저한테 받으신 거 아무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USB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밤새 영상을 돌려보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노천탕을 직접 비추는 카메라가 없었어요. 경찰 말대로 사각지대였죠. 있는 거라곤 노천탕 주변 복도와 입구 영상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영상을 반복해서 돌렸어요. 하지만 수상한 점을 찾아낼 수가 없었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화면을 노려보았지만 허탕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밤에는 로비 의자에 앉아 노트북으로 CCTV 영상을 돌려보았어요. 눈이 빠지도록 화면을 노려보다가 어느 순간 고개가 꺾이며 잠이 들었죠. 선잠을 자다 깨면 다시 영상을 돌렸습니다. 낮에는 중환자실 앞을 지켰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죠.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집에 좀 가세요. 며칠째 여기 계시잖아요. 이러다 어머니가 쓰러지세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제가 재현 씨 볼게요. 뭔가 달라지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어머니 건강도 중요해요. 수진아, 고맙지만 나 못 가. 재현이 곁에 있어야 해. 눈 떴을 때 엄마가 없으면 어떡해. 저는 아들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떠나면 영영 못 볼 것 같은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죠.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그날도 로비 의자에 앉아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낯선 남자가 제 앞에 섰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죠.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박재현 씨 어머니 되시죠? 네, 누구세요? 저 흥신소에서 나왔습니다. 흥신소라는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흥신소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흥신소에 연락한 적이 없는데요. 어머님이 아니고요. 아드님이 저희한테 조사를 의뢰하셨습니다. 사고 나시기 전에요. 재현이가요? 무슨 조사를요? 조사 내용은 봉투 안에 다 있습니다. 원래 의뢰인한테 직접 전달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시니까 어머님께 드리려고요. 저는 멍하니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재현이가 흥신소에 뭔가를 의뢰했다고요? 대체 무슨 조사를 한 걸까요? 그런데 잔금이 좀 남아 있습니다. 500만 원이요. 결제해 주시면 서류 드릴게요. 500만 원이요? 조사 비용입니다. 아드님이 착수금만 내시고 잔금은 결과물 받을 때 주시기로 했거든요. 저는 사기라 의심할 겨를이 없었어요. 재현이가 의뢰한 거라면 중요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이체를 했습니다. 남자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확인해 보세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고 안에 든 사진들을 꺼냈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진이가 있었어요. 낯선 남자와 함께였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도 있었어요. 나오는 장면도 찍혀 있었죠. 외도였습니다. 사진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죠. 재현이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여행 떠나기 전 어두웠던 그 표정이 떠올랐어요. 저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진이 옆에 있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였죠.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각진 턱선이었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봤을까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분명히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죠.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노트북을 열었어요. CCTV 영상을 다시 틀었죠. 처음부터 한 프레임씩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발 내 예감이 틀리길 빌었죠. 로비 영상, 복도 영상, 식당 영상. 하나하나 눈을 부릅뜨고 살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어요. 눈이 따가웠지만 멈출 수 없었죠. 노천탕으로 가는 길목 영상에서 멈췄어요. 한 남자가 보였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저는 영상을 정지시켰어요. 얼굴을 확대했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흥신소 사진 속 남자였어요. 수진이와 모텔을 드나들던 그 남자였죠.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외도남이 그날 그 리조트에 있었던 거였죠. 아들 부부와 같은 날, 같은 장소예요. 우연이라고요?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영상을 더 돌려보았습니다. 남자가 노천탕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시간을 확인했어요. 재현이가 노천탕에 간 시간과 겹쳤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재현이가 왜 술을 마셨겠어요? 3년간 한 모금도 안 마신 아이가 갑자기 술을 마셨다고요? 말이 안 됐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저 남자가 한 짓이었죠. 수진이와 바람을 피우다가 들킬 위기에 처하니까
재현이를 없애려고 한 거였어요. 재현이가 흥신소에 조사를 맡긴 걸 어떻게든 알아낸 거겠죠. 여행 일정까지 알아내서 따라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였어요. 술병은 저 남자가 가져간 거였죠. 재현이 지문을 묻히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의식 잃은 사람 손에 술병을 쥐어주면 그만이니까요. 저는 사진과 영상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죠.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손으로 저 남자 목을 조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제가 가진 건 심증뿐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흥신소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외도남의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한기태 38세 대기업 과장이었죠.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멀쩡한 가정이 있으면서 남의 집 며느리와 바람을 피우다니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남자의 직장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큰 빌딩이었어요. 저는 그 건물 앞으로 찾아갔죠. 퇴근 시간에 맞춰 입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커피숍 창가에 앉아 건물 출입구를 노려보았어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죠. 저는 눈을 부릅뜨고 한 명 한 명 확인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다리가 저렸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죠. 그리고 그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그 남자였어요. 양복을 입고 태연하게 걸어 나오고 있었죠. 동료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커피숍을 나와 그 앞을 막아섰죠. 누구세요? 나? 네가 바람 피운 여자, 남편 엄마야.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죠. 옆에 있던 동료가 무슨 일이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남자가 동료에게 먼저 가라고 손짓했어요. 동료가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죠. 이수진이라는 이름 모른다고 할 거야? 남자가 급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퇴근하는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었죠. 남자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아줌마 조용히 해요. 여기가 어딘데 이러세요. 회사 앞이라고요. 조용히 해? 네가 한 짓을 생각하면 여기서 소리라도 질러야 하는데 내가 많이 참고 있는 거야. 저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온천에서 내 아들 해친 것도 나 다 알아. 뭐요? 무슨 소리예요? 저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남자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느꼈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촉이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방식,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급하게 부정하면서도 시선을 피하는 모습.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 이놈이 한 게 맞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외도남의 뺨을 후려쳤어요. 찰싹 소리가 울렸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쳤어요? 왜 이래요? 미쳤냐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한 놈한테 뺨 한 대가 미친 짓이야? 저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모텔 앞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죠. 이거 봐. 네가 내 며느리랑 외도한 거 다 찍혀 있어. 그리고 사고 당일 온천 리조트 CCTV에 네 얼굴도 찍혀 있어. 네가 노천탕 쪽으로 가는 거 다 봤다고.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들킬 것 같으니까 내 아들 없애려고 한 거지? 증거 다 가지고 있어. 경찰에 넘길 거야.
그건 아, 잠깐만요. 남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확인하고 돌아섰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놈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차례였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거실 불을 켜두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초인종이 울렸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외도남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하고 있었죠. 할 말 있어요? 들어와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놀란 척도 무서워하는 척도 하지 않았죠. 외도남이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더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거실, 주방, 방문들을 훑어보았죠. 제가 혼자인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혼자야? 보시다시피요. 남편은? 오래전에 죽었어요. 남자가 피식 웃었어요. 긴장이 풀린 표정이었죠.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거라니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걸 경찰에 안 넘기고 나를 찾아봤잖아.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어요. 맞아요. 원하는 게 있어요. 뭔데? 나는 평생 혼자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았어요.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곧 죽게 생겼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깨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그래서 이제 와서 아들이 죽으면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보상이라도 받아야겠다고. 외도남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들 가지고 장사하겠다. 끔찍하네. 진짜 친엄마가 그래도 돼? 끔찍하든 말든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5억 줘요. 뭐? 5억? 외도남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야, 미쳤냐? 내가 그 돈이 어딨어? 내가 가진 증거 경찰에 넘기면 당신 인생 끝이야. 살인미수의 외도까지 다 들통나는 거야. 직장도 잘리고 가정도 깨지겠지. 당신 아이들 다시 못 보겠지. 그래도 좋아? 그거 생각하면 5억이면 싼 거야. 외도남이 이를 악물었어요. 살인미수? 증거도 없으면서 입만 살았네. 증거? 그날 온천에 있던 손님 중에 브이로그 찍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목격자 찾아다니다가 경찰보다 먼저 찾았어. 그 사람 영상에 당신이 찍혀 있더라. 우리 아들이랑 당신이 노천탕에서 말싸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그 사람한테 영상 원본 받아왔어. 아니 정확히는 사왔지. 그러니까 넌 나한테 돈을 줘야 한다고. 그게 무슨 구라치네. 거짓말한다고? 너도 뭔가 무서우니까 여기까지 찾아온 거 아니야? 내가 집 위치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찾아온 거 보면 너도 지금 무척 급한 거 아니냐?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네가 내 아들 죽이려고 한 거 맞잖아. 그냥 인정하고 5억 내놓고 깔끔하게 끝내. 외도남이 신경질적으로 웃었죠. 외도남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딴 영상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많이 할 수 있지. 경찰이 재수사 들어가면 당신 끝이야. 지금이야 사고로 종결했지만
내가 가진 증거 보여주면 재수사 들어가겠지. 아니야?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 내 아들 물에 밀어넣고 술병에 재현이 지문 붙인 거지?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그 새끼 죽여버리려고 했어. 그래서 어쩔 건데? 5억? 돈 주면 진짜 끝이야? 원본 맞아? 사본은? 내가 아줌마를 어떻게 믿어? 내가 내 아들 돈으로 팔고 있는 천벌받을 짓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니? 굳이 뭐하러? 돈이나 내놔. 그때 외도남이 저를 노려보았어요. 그래, 당신 같은 개쓰레기 엄마도 없긴 하지. 근데 증거 어디 있어? 여기에 잘 보관하고 있어. 그 말에 외도남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피식거리더니 점점 크게 웃었죠. 야, 아줌마. 근데 내가 왜 돈을 줘야 하지? 증거가 이 집에 있고 아줌마 혼자잖아. 안 그래? 그 순간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외도남 눈빛이 변했어요. 외도남이 저를 밀쳤죠. 저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그놈이 다가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멍청한 년. 혼자 사는 집에 증거 있다고 불러? 돈에 미쳤구나. 진짜 돈이 그렇게 좋아? 주먹이 날아왔어요. 뺨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안에 피가 고였죠. 어디 있어? 증거 빨리 말해. 말 안 해? 그놈이 한참을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이 한 대 한 대 날아올 때마다 숨을 쉬기도 어려웠어요. 서랍! 외도남이 주방으로 가더니 빨랫줄을 들고 왔어요. 제 손을 뒤로 묶었습니다. 손목이 쓸려 아팠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죠. 가만히 있어. 증거 찾고 나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게. 외도남이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이 바닥에 쏟아졌죠. 옷장을 열고 이불장을 뒤지고 신발장까지 뒤집었습니다. 없잖아. 어디 있냐고. 분명 서랍에 넣어뒀는데 어디 뒀더라? 너 지금 장난해 지금? 외도남이 제 멱살을 다시 잡았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제대로 말 안 하면 죽여버린다. 원본 영상 어디 있어? 잠깐만.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나이가 있으니까 깜빡깜빡해서 제발 때리지 마. 저는 울먹였습니다. 외도남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는지 주방 서랍까지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죠. 냄비가 굴러갔습니다. 집안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USB든 SD 카드든 뭐든 있을 거 아니야. 빨리 말해. 화장대 서랍인 것 같은데. 그래, 거기가 맞아. 이제 기억났다. 외도남이 방으로 뛰어갔어요. 화장대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죠. 서랍이 빠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여기도 없잖아. 이 미친년이 진짜. 외도남이 다시 거실로 나와 저를 걷어찼어요. 옆구리에 통증이 퍼졌죠. 마지막으로 묻는다. 어디 있어? 냉장고 뒤에. 외도남이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냉장고를 끌어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도 없어. 넌 내 인내심 테스트 하는구나. 이제 그만하자. 내 참을성이 이제 바닥났어. 지금부터 1분에 손가락 하나씩 자른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경찰 4명이 들이닥쳤죠. 외도남은 미처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제압당한 채 수갑이 채워졌어요. 뭐야? 이게 뭐야? 놔! 당신을 주거침입, 강금폭행,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외도남이 끌려나가며 저를 돌아보았어요. 그제야 뭔가 깨달은 표정이었죠. 이년이
너 날 속인 거야? 처음부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묶인 채로 그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경찰이 제 손을 풀어주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으세요? 괜찮아요. 다 들으셨죠? 네, 112 신고 접수 실시간으로 다 들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확실한 물적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리조트 CCTV에 찍힌 외도남의 모습 그것뿐이었죠. 목격자가 아들과 외도남 다툼을 영상으로 찍었다는 것도 사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 건 애초에 없었어요. 만약 그런 영상이 정말 있었다면 그 사람이 진작 경찰에 신고했겠죠. 전부 제가 지어낸 이야기였어요. 저는 심증만으로 도박을 한 거였습니다. 외도남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확신했어요. 증거를 뺏으러 올 수밖에 없다고요. 범죄자는 증거 앞에서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준비했죠. 초인종이 울리고 외도남인 걸 확인한 순간 저는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 녹음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소파 밑에 숨겨두었죠. 외도남이 집을 찾아오기 이전에 애초에 경찰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 도어락 건전지도 미리 빼두었습니다. 저는 돈을 요구하는 척하며 외도남의 입에서 범행을 끌어냈어요. 자기가 아들을 물속에 밀어 넣었다는 것, 지문을 묻혔다는 것, 전부 저놈이 자기 입으로 말한 거였죠. 112에 연결된 전화기가 그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112에서 제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면 어쩔까 걱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 제 휴대폰도 녹음을 눌러둔 거예요. 만약 제가 잘못되어도 증거는 남게요. 사실 목숨을 건 도박이었어요. 실패하면 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아들을 그 지경으로 만든 놈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 상간남을 찾아가 그놈 눈을 보았을 때 저는 이미 목숨을 걸겠다는 각오를 했으니까요. 상간남 한기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속수사가 진행됐어요. 그놈은 철저하게 범행을 부인했죠. 자신은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어요. 제가 112에 전화를 걸어둔 덕에 경찰이 실시간으로 모든 대화를 들었죠. 전부 저놈이 제 입으로 자백을 했습니다. 경찰 쪽에도 녹음이 돼 있었고 제 휴대폰에도 남아 있었어요.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었죠. 자기 입으로 뱉은 말을 어떻게 되삼키겠습니까? 한기태의 아내 김미란 씨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람까지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죠. 접견실에서 남편 면전에 대고 한바탕 난리를 쳤다고 들었어요. 당신이 사람이야? 애들 아빠라는 인간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혼이야.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도 그 아내가 불쌍하더라고요. 멀쩡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았는데 남편이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까요. 그리고 조사 결과 며느리는 상간남 한기태의 범행을 정말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기태가 혼자 며느리를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었어요. 수진이의 외도는 사실이었지만 재현이를 해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수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참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수진아, 일어나. 어머니, 네가 재현이를 물에 밀어 넣은 건 아니지.
하지만 네가 뿌린 씨앗이 이 일을 만든 거야. 난 지금 널 용서할 수가 없다. 이건 솔직하게 말할게. 네가 아이를 잃고 그리고 재현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힘들었던 거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네 선택을 그걸로 합리화할 수는 없어. 수진아,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다. 수진이가 고개를 떨구며 울었어요.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하지만 거짓으로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의 인연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사건이 있고 2달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재현이가 눈을 떴어요. 의사도 놀랐죠. 뇌 손상이 있어 깨어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의식을 되찾은 거였어요. 엄마, 재현이가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2달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재현아,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재현아. 현재 재현이는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며느리와는 이혼이 진행 중이에요. 몇몇 사람들은 제 도박이 무모했다고 했어요.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맞습니다. 미친 짓이었어요. 하지만 미치지 않으면 범인을 찾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미쳐야만 했죠. 자식이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가만히 앉아있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어머니는 자식 앞에서 미치는 거예요. 저는 그저 제 아들을 지킨 것뿐이었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